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요,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아주 큰 방식에 대한 거예요. 네, 그렇죠. 보통 서양과 동양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곤 하죠. 맞아요. 서양의 분석적 인식론, 그리고 동양의 상관적 인식론. 이 두 가지인데, 이게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거. 서양의 분석적 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건 기본적으로 세상을 독립된 부분들의 합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개별 요소들, 원자든 분자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네. 사람을 예로 들면 남자, 여자 이렇게 딱딱 나눠서 별개의 존재로 보는 시각 같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현대 과학, 특히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는 오히려 이런 관점에 좀 의문을 던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그 대상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보잖아요. 네, 입자였다가 파동이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찰 전에는 여러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다가 관찰하는 순간 하나로 딱 정해진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하고도 약간 맥이 닿는다는 해석도 있고요. 아, 현상의 곧 본질이고 본질이 곧 연상이다. 네, 그런 식의 이해죠. 또 상대성 이론만 봐도 시간이나 공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중력 같은 다른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동양적인 생각하고 정말 비슷한데요. 가문 문장으로 썼다거나 아인슈타인이 주역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물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반대편. 동양의 상관적 인식론은 뭐냐? 이건 만물이 원래 하나,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근원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에서 나왔으니 본질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뭄이 들면 그걸 임금의 마음가짐이나 부덕함과 연결해서 생각했던 것도 어찌 보면 이런 사고방식의 한 예고요. 아, 모든 현상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만약 이 상관적 사유, 특히 음양이론 같은 게 정말 우주를 설명하는 근본 원리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이건 과학 전체의 판을 뒤집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될 거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거군요. 그렇죠. 2차 대전 때 핵폭탄 개발 성공 자체가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음양의 원리가 만약 입증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과학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 상당히 대담한 주장인데요? 근거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아직은 가설 수준이지만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 원자 안에서 전자가 도는 모습이나 저 멀리 은하계의 형태가 태극 문양과 비슷하다는 관찰도 있고요. 아, 형태의 유사성. 네. 그리고 인간 DNA의 유전암호 구조가 주역의 64궤 체계와 수학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 64궤라는 게 세상 만물의 변화 패턴을 64가지로 정리한 동양 철학의 시스템이거든요. DNA와 주역이라 신기하네요. 결국 핵심은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세상을 보려는 시도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인식론의 차이가 그냥 철학적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문화나 생각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또 흥미로워요. 네, 그렇죠. 서양 문화가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동양 문화가 집단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것도 이런 인식론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 그림 실험 얘기 재밌던데요. 서양 사람들은 그림을 보면 새가 몇 마리인지 이런 개별 요소에 먼저 주목하고 동양 사람들은 배경인 산이나 바다, 즉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네, 그런 실험 결과가 있죠. 언어 습관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서양 아이들한테 보이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으면 보이즈처럼 그 자체의 복수형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동양 아이들은 girl처럼 관계 속에서 반대되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관찰도 있고요. 오, 그것도 흥미로운데요? 독립된 개체냐? 관계 속의 전제냐? 네, 수학에서도요. 서양 수학은 좀 더 연역적이고 개별값, 스칼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 동양 수학은 귀납적이고 전체 시스템 안에서의 위치나 방향성, 즉 벡터 같은 개념을 더 중시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양 수학이요? 인력수 같은 개념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간, 공간, 관계성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요? 네,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수학이라는 분야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관적인 접근 방식이 가지는 장점 같은 것도 있나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제시하던데요. 네. 예를 들면 변화의 점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뭐랄까 고정된 관역이 아니라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죠. 아, 상황에 따라 계속 맞춰나가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거나 시기, 즉 철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론보다는 관계나 인격을 우선시하는 경향 같은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해요. 피카소 그림 얘기도 나오던데요. 입체주의. 네. 피카소의 입체주의도 어떻게 보면 기존 서양 미술의 단일 시점에서 벗어나서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파악하려는 시도잖아요. 이것도 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려는 약간 상관적인 시도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거죠. 여러 관점을 동시에 본다. 확실히 분석적인 것과는 다르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상은 과연 독립적인 부분들의 합일까? 아니면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관계망일까? 분석적 인식론과 상관적 인식론. 어느 쪽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하는가 하는 문제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인식론의 문제를 넘어서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존재론의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아주 깊은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걸 들으시는 당신은 어떠신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정보나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주로 개별 요소로 먼저 쪼개서 분석하는 편이신지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이나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이해하려고 하시는지. 네. 그리고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 내리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